주말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미국이 상승 마감을 한 그 주말에는 사람들이 뭔가 여유가 있고 약간 웃음이 넘치고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훨씬 더 너그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요일장 폭락 마감을 했다. 그러면 왠지 사람들 날카롭고 막 악플도 많고 이제 막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 그러면 뭔가 이제 주인 주자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어감이 주는 느낌하고 반대예요.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와 정보와 진짜 남들을 압도할 만한 그 어떤 우위에 있고 진짜 분명한 어떤 비전을 다 알고 있어도 이걸 나 혼자만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 주가가 절대로 안 오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같이 한 방향으로 달려들어야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한 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달려들 때, 그래서 주가가 부양될 때 그 시기가 언제 올지, 그리고 언제 왔다 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죠. 이제 와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몇 종목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사후 편향 아니에요. 90년대 GE, 제네럴 일렉트릭, 이름부터가 그냥 국민기업 느낌이 많이 나는데 거의 우리로 치면은 삼성그룹의 위상 그 한 3곱절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그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기술과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 제네럴 일렉트릭이 바이오, 금융, IT, 심지어 원전까지 뭐 없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90년대 그 당시에 GE, 제네럴 일렉트릭 주가 420달러였는데 지금 70달러.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의 애플, 구글의 위상이었던 인텔, IBM 보세요. 20년 지났는데 아직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다가 장기가 상한다고, 가치 투자하다가 가치 있는 사람 다 떠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3.3% 올랐고 다우가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는 1932년 이후 가장 길었던 그 8주 연속 하락을 마침내 끊어버렸고, 나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 가장 길었던 7주 연속 하락을 마침내 일단락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제 월요일장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은 그 현충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그 연휴를 앞두고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월가 금융기관들도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로 연휴를 맞이하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할리데이 리스크를 적용하면은 연휴 전에는 현금 확보, 그러니까 매도 우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 이제 공매도, 선물매도, 풋옵션 같은 이 하방 포지션이 워낙 그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또 느낀 게, 연휴 앞두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포지션을 정리했더니 하방 포지션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이게 청산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급등하는 경우로 마감을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 7%, 애플 4%, 엔비디아 5%, 아마존 3%, 마이크로소프트 2.7%, 알파벳 4%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보세요. 요즘 주로 하락을 주도했던 빅테크 주들이 반등폭도 컸는데, 그럼 월가 선수들이 이제 연휴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여기 공매도 걸고 쇼치고 하면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하여튼 장사치들은 주식 투자를 무슨 복리의 효과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인 게,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돼야 복리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지, 하루에도 원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자산 주식에 대해서 무슨 복리의 효과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3% 빠지고 내일 4% 반등했어, 이러면 막 뭔가 이득 본 것 같고 시장이 나한테 막 보상해 준 것 같고 막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오늘 3% 하락하고 다음날 4%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만 가보세요. 바로 평가 금액 반토막 나 있을걸요. 왜냐? 하락하는 날은 원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3% 빠졌다고 다음날 3% 오르면 그대로 본전이 아니에요. 3%가 빠졌으면 4.3%가 올라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이 복리의 효과라고 떠들려면은 하락할 때도 복리로 적용된다고 봐야죠. 아무튼 지난 금요일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상승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다시 하락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장기 하락세에 지칠 대로 지친 그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피크아웃을 했다,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러면 연준의 매파적 행보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상상 임신격의 시나리오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6월, 7월에는 몰라도 9월쯤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겠다. 비록 일시적이나마.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시장 낙관론자들의 견해입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이 PC는 그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평가 항목들이 그 CPI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바이애스드 되지 않고 좀 더 좀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PC 자체를 연준만 쓰고요. 뭐 우리를 비롯한 미국 밖의 나라들은 대부분 CPI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이 같은 이 PC 지수의 어떤 지표 호조만으로 연준의 긴축 의지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월요일 미국 증시 이제 휴장이어서 우리는 조금 나침반 없는 항해를 또 해야 되는 월요일장이 될 텐데, 우리는 또 그렇다고 수요일 날 지방선거로 공휴일이니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우리는 똑같이 새로운 그 한 주는 주 4일 근무만 하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 메모리얼 데이를 여름 휴가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 그 유명한 줄라이 4스를 여름 휴가의 정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이거랑 같이 이제 지금 증시가 과도한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등에 대해서 썸머 랠리 기대감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위기도 좀 일부 있습니다. 하여간 뭐 연초에는 1월 효과, 봄에는 벚꽃 랠리, 여름에는 썸머 랠리, 가을에는 단풍 랠리, 겨울에는 산타 랠리. 하여간 증시 표현에 팔라는 계절은 없어요. 작년 말에 미국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고 막 경고 목소리 나오는데, 그때 막 미국 대기업 CEO들은 자사주 막 매도하고 막 현금 확보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마바라들은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중앙은행이 단행하는 거라고, 그걸 앞당긴다는 소리는 미국이 그만큼 경기에 자신이 있다는 거라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증시의 호재니까 올해 내내 주식 오를 거라고 하던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당장 이번 3월 FOMC에도 일단 이번에 몇 년 만에 금리 인상이 지금 처음 나온 거라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환호할 거라고, 화답할 거라고 마바라들이 또 나댔는데, 진짜 며칠 만에 시장이 급반등하니까 이거 보라고 말이야, 내가 맞췄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때 거기 올라탄 사람들 지금 전부 마이너스 20-30% 이상 다 물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불확실성 해소라고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채권 시장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일어났으며 월가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리만 브라더스가 왜 파산을 했겠습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1850년에 설립된 금융사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뭐 철종 때였고, 우리는 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완성됐던 그때에 설립됐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한 그 이유가 대체 뭐였겠냐고요. 결국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그때 2008년 금융위기까지 도미노가 쭉 이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때는 미국 주택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금융기관들도, 그리고 주택 구매자들도, 중산층도, 서민들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 10년 동안 겪으니까 너무나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뭐 LTV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과표 대비 95%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니까 너도 나도
집 두세 채씩 막 연끌로 마련을 했어요. 주급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그 저소득층들도 서브프라임 주택 모기지 이용하면 거의 등기비 정도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브프라임은 그야말로 진짜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예, 우리로 치면 제3금융권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낮은 등급의 서브프라임 채권 시장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니까 이제 월가 금융사들이 자기네 뭐 재정 건전성이나 신용 등급 같은 거 혹시 영향 받을까 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대충 그 포장하고 덮으려고 이런 서브프라임 채권 중에서 등급도 만기도 다 다른 것들을 막 우량증권하고 섞어가지고 CDO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나 학교 학생식당 이런데 보면은 항상 그 주말 앞두고는 반찬으로 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조금 남은 식자재들 다 때려놓고 이제 반죽해가지고 전으로 부치면 이게 표시가 안 나거든. 한번 보세요. 주말로 갈수록 전이 꼭 나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도 약간 그 상하기 쉬운 그런 그 질 낮은 찐쌀 같은 거라고 요거를 비유하면은 여기다가 최고급 유기농 쌀로 만든 그 밥이랑 한 대 섞어가지고 막 비벼 놓으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유기농 쌀이랑 섞어서 이제 밥을 만들어 놓으니까 같이 유기농 쌀로 가치가 더 올라가 버렸어. 가치가 올라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문제없이 잘 팔리다가 서브프라임 그 재료가 갑자기 상하면서 그 밥 전체가 다 그냥 상해버려가지고 먹으면 죽는 그런 음식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근데 이걸 주로 먹은 곳들이 월가 은행들인데 유기농이라는 말만 믿고서 냅다 그냥 먹었다가 탈났고, 그럼에도 어떤 제1금융권의 위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 맞게 그 보험은 들었는데 이걸 보험사에 손실보전을 요청했더니 보험사들이 그냥 전부 망해버릴 정도까지로 상황이 당시에 심각했었습니다. 그 뒤로 월가 금융사들은 여러 번의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재정 건전성이 많이 회복됐는데, 문제는 미국 내 그 원자재 관련 채권 그리고 국채 이런 시장이 이번 러우 전쟁, 여기다가 이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 빅스텝 더하기 축지법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어요. 원래 채권 시장에서 툼에 나오면 그 다음 도미노가 이제 금융권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출 전부 막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위험 자산들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 이제 폭망하면서 유동성이 완전히 소각되는 그런 코스란 말이죠. 물론 이번에 뭐 닷컴 버블처럼 끔찍한 그런 하락장이 2년 내내 이어지다가 결국 마이너스 80%까지 빠진 다음에 투자자들 전부 익사 직전이 돼서야 슬그머니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뭐 이번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 근거는,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 코로나발 유동성이 닷컴 버블 당시에 유입된 것보다 훨씬 양은 더 큰데, 그럼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코로나 발발 전 2019년으로 주가가 다 돌아간다 그러면은 단적으로 카카오 3만 원이고 애플 40달러인데요. 그래서 원래 주가는 유동성과 이익의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꿈과 희망, 여기다가 어떤 스토리, 즉 유동성의 밀물 시기에는 기업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떤 환상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기술이 이런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하고 갭이 클수록, 그리고 약간은 좀 허황돼 보이는 그런 사업 계획일수록 오히려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본이 몰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동성의 썰물 시기에는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유동성 회수 들어가니까 꿈과 희망 다 필요 없고 당장 장부상으로 기업이 얼마 벌어들이느냐, 그 이익만이 오로지 이제 자본을 설득할 수 있고 붙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썰물이 돼서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을 쳤는지 알 수가 있다. 배영이면 큰일 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워런 버핏 형님을 제가 능욕하는 게 아니고요. 또 주말에 나온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 심의 의결 결과를 보니까, 중기니까 이제 1, 2년짜리는 아니고 내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4%로 줄인다고 나왔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16.3%에 정해져 있으니까 4년 동안 2.3%포인트를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하기로 한 거죠. 그럼 과연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더 팔 것이냐? 내가 낸 국민연금이 왜 내가 가진 주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베팅하냐? 이런 나쁜 놈들 물어내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비중은 축소돼도 전체 운용자산이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액이 164조 9천억에서 2027년에는 192조 원으로 증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비중이 2.3%포인트 줄어도 금액은 27조 1천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죠. 왜?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이고, 근데 여기다 해외 주식은 현재 비중이 28%에서 2027년 거의 2배 가까운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0.3%까지. 그럼 이제 해외 주식 매수량이야말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러니까 매수를 더 확대하려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거래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시장이 작은 원달러 외환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매수 때문에 환율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문제고, 그럼 또 외국인들은 여기에다가 또 이 방향성에다 배팅하면서 한국 주식을 비롯해서 원화 표시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어쨌든 환율 상승세는 좀 진정이 됐단 말이에요.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그게 어쨌든 뭐 오비일학격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통화 스와프를 이제 논의할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면 단기 고점이라고 외국인들도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재개돼서인지, 어쨌든 지금 환율은 일시적으로 하락 안정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환율 상승 기조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JP 모간은 예상했습니다. 여기다가 외국인의 그 주식 매도가 매달 15억 달러 규모로 계속 이것도 이어질 것으로, 그만큼의 이제 달러 유출 계산해 보면은 올해 연말 환율이 133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마바라들이 또 하반기에 들어서 만약에 반등하면은 거 보라고 말이야. 다시 강세장 복귀한다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만약에 환율 1300원 넘어가면 절대 코스피 절대 3000포인트 복귀 못합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외국계 금융사들이 비슷한데, 한국이 재정수지 흑자가 난다고 해도 그 자금이 이제 연기금을 비롯해가지고 해외 투자 수익분을 원화로 환산하면 결국 상쇄될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율의 장기 상승 기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방향성이 이미 장기 우상향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지금 아무리 한국 주식 저가 매수를 해도 환차손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특별히 그것도 급하게 한국 주식 비중 확대로 몰릴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외국계 IB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 수익률과 여러 경제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표시해 놨는데, 한국 증시 그 코스피 상승에 가장 효과가 탁월한 영양제는 역시 수출, 그러니까 달러 확보죠. 그 다음으로 한국 증시 상승에 가장 효과가 좋은, 이건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 다음이 환율,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이거는 연준의 어떤 달러 캐리 트레이드 강도를 의미하는 거겠고, 그 다음 반대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 코스피 상승에 방해가 되는, 혹은 코스피 수익률과 역의 관계에 있는 요소가 바로 개인들의 자금 유입. 다시 말하면 코스피는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수록 하락하고, 개인들이 팔고 증시를 떠날 때 오히려 상승을 한다는, 이게 통계적으로 지금 코릴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상관관계가. 한국 증시 상승하고 개인 매수는 역의 관계라니까요. 자, 오늘의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는 셀트리온에 대한 골드만삭스 의견을 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4월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요거 우리는 이제 램시마라고 하는데, 요게 점유율 28.2%로 선두를 지켰다고 합니다.
전달 대비해서 1.6%포인트 점유율 상승. 그러나 우리는 존슨앤존슨이 4분기에 의약품 가격 3.6% 추가 할인하고 여기 셀트리온이 대응한답시고 4.7% 인하했는데 그만큼 현재 의약품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과도한 디스카운트 경쟁 국면에 있다. 다음 셀트리온의 트룩시마 있죠. 이거는 리툭시마브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점유율이 26.4%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전달 대비 0.4%포인트 늘었고 역시 선두그룹에 있지만 경쟁사들도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화이자가 0.2%포인트 증가를 했고 최근에 진입한 암젠도 역시 0.2%포인트씩 매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오리지널 의약품까지 밀어냈던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이자 셀트리온이 생산한 허주마의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소폭 감소를 했지만 주요 경쟁사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조심스럽게 본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결론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도 의견. 지난번과 같이 유지하겠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나올 뉴스들을 적어도 오늘 저녁에 미리 파악하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여러분들을 그들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자 5월 30일, 5월 두 거래일 남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6월 FOMC, 여기도 역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예상되는데 이거를 17일 앞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5말 6초가 한 주에 같이 들어있는데 미국은 월요일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고 우리는 6월 1일 수요일이 지방선거 날로 역시 공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제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29일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처리는 합의가 됐습니다. 여야 간에. 항상 이렇게 보조금이든 기본소득이든 무슨 수당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이런 게 지급되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더라고요. 이어서 내일 제1차 산업전략원탁회의가 열립니다. 장소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이것도 역시 제1차니까 한번 보시고요. 내일 2022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열리고 또 2022년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공모도 정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반도체 투자, 인력, 소부장 생태계 등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이건데 이거의 어부지리로 이제는 직업훈련교육 정부 지원 이쪽을 꼭 취준생이나 대졸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코딩이나 이런 거 요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직업훈련 구직 이쪽이 이제 대박 나는 건데 오히려 이쪽이 저는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국내 최초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가 열립니다. 메타패션은 가상공간에서 쇼핑 가능한 메타버스, NFT 등과 결합된 패션. 국내 최초로 나온다는데 이거는 결국은 저는 그래요. 그래도 옥석 가리기는 일단 아직 남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내일 2022년 해양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 모집이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이거 다트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관련주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2022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이거는 이제 여름철 관련주가 또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 하드 관련주. 왜냐면 여름철 해양사고 막아야 되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 수립한다고 뉴스플로우에 막 쏟아지면 드디어 이제 여름 휴가철 온다 해가지고 여름 관련주가 또 약발을 받습니다. 내일 한일 경제인 협력 공유 강화 약속이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약간 반일 수혜주는 이제 물이 빠지고 한일 경제 협력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증시에 또 있죠. 자, 내일 정부에서는 월별 국세 수입 공개 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이 공개됩니다. 이거는 한국 국채 금리, 특히 이제 단기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솔직히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빨리 추진하려는 좀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물론 실물 경제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여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 산업부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도자료인데, 사용 후 배터리로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풍력 발전에 활용한다. 이 보도자료 자체가 뉴스플로우에 도배가 되기 아주 좋은 그런 요즘 최신 주제인데다가 이 안에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폐배터리,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증시에 그대로 있어요. 다음 내일 환경부는 녹색 창업의 새싹을 키운다. 환경 관련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죠. 다음 복지부는 2021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요, 한약 쪽에 뭐 기술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 있는 회사들 역시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내일 국토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수소 충전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정확하고 또 자세한 정보가 이번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수소는 충전소 그리고 퓨얼셀, 요게 중심 아니겠어요? 다음 해수부는 내일 연안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 여기서 로는 길로자, 요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고용부는 최근 10년간 질식사고 분석 및 예방 안내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질식사고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센서, 그 다음에 AI 로봇 기술. 이거 지난주에 나올 때마다 그대로 약발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재미 좀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일은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입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 이것도 역시 뉴스에 막 소개되면서 바다가 왜 중요한지 막 안보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막 이런 거, 식량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K-시푸드 관련주들이 또 한번 주목을 받기 좋죠. 자,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일단 결과부터 나왔는데 전년 동월비 10.6% 증가해가지고 리오프닝이 돼도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쪽 부분이 줄지가 않았더라. 요게 일단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내일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그리고 내일부터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이 재개됩니다.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인천공항 서울역 연결 노선 2년 만에 운행 재개입니다. 진짜 이제 여행항공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런 메시지. 내일 미국 금융시장 휴장이라고,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미국은 이제 토, 일, 월 연휴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내일 4월 철강 수출입 공작기계 수주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은 5월 경기 체감지수, 그리고 독일 4월 수출입 물가지수하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독일에서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갑갑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산 완전히 금수 조치를 때리자니 당장 올겨울에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난방 못 해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 나오고 이러면 이제 정치인들 표 떨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럴수록 대안은 SMR, 소형 원전, 차세대 원전. 자, 내일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6월 FOMC를 17일 앞둔 시점에서 또 뭐라고 입장을 얘기하는지,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장은 다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EU, 유로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6월 2일까지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만에 첫 오프라인 개최입니다. 올해 주제가 산업혁신.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산업자동화, 기계, 신재생에너지, 자동화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 소개 예정입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주 그대로입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전 YG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혐의는 BI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연습생 출신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웨이보, 그 다음에 퍼스트 웨이브 바이오 파마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